네, TBC 클리닉 건강 365 두 번째 주치 소개해드립니다. 허경재 비뇨기과 전문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제가 보니까 여름철에 비뇨기과 환자들이 늘어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여름이 지났지만 우리 과장님 여름철에 많이 바쁘셨나요? 네, 저도 지난 여름에 많이 바빴는데요. 휴가도 못 가고 일할 정도로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생기실 표정이에요. 휴가를 못 갔어. 아니요. 이런 서러움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저희 여름철에 특히 오늘 말씀드릴 요로결석 환자가 많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각종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 작년에 병원에서 일했었는데 병원이 워낙에 큰 대학병원이고 비뇨기과 환자분들도 많이 오고 하셔가지고 수술실 또 진료실에서 일하느라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름철에 왜 환자가 많아요? 뭐 어떻게 수분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주로 오늘 말씀드릴 요로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요로결석의 원인으로는 크게 수분이 부족해서 탈수가 많이 돼서 생기는 게 주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기후랑도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하는 여름철에 주로 요로결석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비뇨기과 질환이라면 왠지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 저희가 평생 동안 먹고 마시는데 이게 배출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서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저희 비뇨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과 요관 그리고 방광, 남성분의 경우에는 전립선 요도까지를 포함하는 장기를 말하는데요. 우리 신장에서는 우리 몸의 모든 피를 걸러주고 그리고 소변과 각종 노폐물 등의 독성 물질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을 타고 내려가서 방광에 저장이 되고 요도를 통해서 그 소변을 배출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 비뇨계통이 저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구리가 많이 아프세요? 복부는요? 소변 볼 때 많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통증이 없더라도 요로결석일 수 있습니다. 옆구리나 복부의 심한 통증으로 고생해본 경험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 한 번쯤 경험하게 된다는 요로결석. 이 요로결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해마다 2%씩 증가해 지난해만 해도 무려 30만 3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24%가 50대로 가장 많은데요. 요로결석은 소변 내 칼슘, 수산염, 인산염 등의 농도가 높아져 결정이 형성되는 질환으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신장 기능 저하, 요로감염, 폐혈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심각한 질환인데요. 소아 환자의 경우 특별한 통증이 없이 소화기계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인이라도 결석의 위치에 따라 통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방심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자칫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요로결석.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근데 보통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노화잖아요. 노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요로결석도 원인이 노화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젊은 사람도 이 요로결석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나이와 상관이 없는 질병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요로결석은 50대 이상의 환자분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혹은 젊은 나이 혹은 20대나 30대 혹은 40대 환자분의 경우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꼭 젊은 환자분이라고 요로결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그 환자 수에 대해서 언뜻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요로결석 환자가 이제 3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질문도 있었지만은 해마다 이렇게 환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최근 요로결석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식습관이 있겠습니다. 식습관은 저희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많이 서구화가 되어서 짜고 맵게 먹는다든지 혹은 자극적으로 먹는다든지 고기나 육류 등의 식이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요로결석이 많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식습관이 참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요즘 젊은 요로결석 환자도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고통이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 이런 네. 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픈 질환이길래 이런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로결석이 그럼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일단 요로결석은 아까 말씀드린 비뇨계통에서 저희 소변에 각종 칼슘이라든지 옥살산과 같은 결정들이 뭉쳐져서 돌을 생성하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요로에 생긴 돌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신장에 생기면 신장결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관에 생기면 요관결석, 방광에 생기면 방광결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장님,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결석이란 없었거든요. 요로 결석도 없지 않을까. 앞으로. 웃지 않으시네요. 네. 근데 이 재미없어요. 요로 결석이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크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식이 그리고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탈수, 즉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수분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분의 경우에서 여성분보다 2배 이상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이외에도 대사성 질환, 즉 고칼슘 혈증 혹은 시스틴 요증과 같은 신장 질환, 그리고 고요산 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 혹은 장절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왜냐하면 장에서 여러 가지 칼슘과 여러 가지 대사성 물질의 흡수와 분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을 절제하신 분들 경우에 있어서 그런 대사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로결석의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 식습관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과장님, 제가 맵고 짠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대구 분들은 대부분 또 그러시죠. 네. 여기서 제가 좀 안심인 건 제가 하루에 물을 한 1.7에서 2리터 정도는 항상 마시거든요. 아무리 맵고 짜게 먹어도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은 거죠. 아무리 작게 먹어도 물을 마시면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그래요? 같습니다만 희석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구나. 화장실만 자주 가는 좀 거 아니에요?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물론 좋은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생활 방식이긴 한데 네. 워낙 짜게 드시거나 네.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뭐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체내에 염분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신다 해도 싱겁게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발병 위험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짜게 안 먹는 게 싱겁게 먹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옆구리가 이제 쿡쿡 쑤셔서 병원에 갔더니 요로결석 진단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요로결석의 증상이 어떻게 좀 확연하게 드러나나요? 어떻습니까? 요로결석의 경우에는 돌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무증상, 쪽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옆구리 통증이 대표적으로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심하게 쥐어짜는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통이라고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심하게 격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 그리고 그 돌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발생하는 자극 증상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 그리고 소변을 급하게 마려운 것 같은 급박뇨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속이 메스껍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하는 발생도 2차적으로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로결석으로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네요. 네. 일단 맵고 짜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은 씨 잘 네. 듣고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식생활이 참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외에도 우리가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도 이 병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력도 매우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예.
국외 모계와 상관없이 6촌까지라도 요로결석이 있었던 분이 가족 내에 있으시다면 예. 네.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발병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남편이 요로결석이 있으면 저는 괜찮은 거죠, 이거는? 네, 남편분이랑. 뭐 일촌이잖아요. 네. 이게 식생활이 비슷하면 또 그러게요. 연관성이 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좀 유전적인 부분도 이제 궁금하실 테지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남자니까 저희는 공감하실 겁니다. 소변 줄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콸콸콸 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졸졸졸 나오면 왠지 좀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요로결석이랑 사실 소변 줄기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뭐 소변 색깔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까? 흑갈색인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컬러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소변 색깔도. 컬러풀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로결석의 증상으로 혈뇨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네. 소변에 피가 나온다고 해서 다 요로결석인 것은 아닙니다. 네, 소변에 피가 나오는 혈뇨 증상은 뭐 신장의 여러 가지 질환, 즉 예를 들어서 뭐 신우신염이라든지 방광염 등의 염증, 요로 감염과 같은 네, 질환이라든지 혹은 신장암, 뭐 방광암, 전립선암과 같은 뭐 악성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피가 난다고 해서 다 요로결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뭐 옆구리 통증이라든지 메스꺼운 증상 혹은 오른쪽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오른쪽 아래쪽에 만약에 돌이 발생한다면 맹장염이랑도 또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별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라든지 피 검사 혹은 엑스레이 검사를 찍어 보시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혈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쨌든 요로결석의 증상 중에 하나가 혈뇨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혈뇨라는 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혈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안적 혈뇨는 말 그대로 저희가 맨눈으로 봤을 때도 약간 피 색깔로 보이는 걸 육안적 혈뇨라고 하고요. 현미경적 혈뇨는 저희가 검사실에서 현미경으로 통해서 소변을 보았을 때 적혈구 성분이 검출되는 것을 보고 현미경적 혈뇨라고 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네. 어느 정도가 혈뇨라고 물으신다면 혈뇨의 정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간 핑크빛을 띈다든지 하는 것부터 해서 약간 좀 짙은 갈색 네. 얘도 혈뇨라고 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새빨간 선지 색깔에다가 네. 피덩어리가 섞여 나온다든지 하는 것도 혈뇨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소변의 색깔도 주의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잘못하면 신부전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고 그럴 경우에 그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비율을 찾아봤는데 정확한 그 퍼센트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네. 보통 신부전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신부전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소변에 그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소변 내려오는 길이 막힌다든지 혹은 염증, 신우신염 같은 게 발병하는 경우에는 신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급치료가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빨리 치료를 해야지 다른 병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요로결석은 일단 이 결석, 돌이 생긴 거니까 돌만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니면은 혹시 더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일단 크게 치료에는 충격파 세석술과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충격파 세석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래 통원 시술로 충격파 세석술 테이블에 환자분이 올라가셔서 충격파를 이용해서 몸의 바깥에서 충격파를 때려서 돌을 깨는 시술이 있겠습니다. 이 시술의 장점은 보통 외래에서 통원으로 하기 때문에 당일 퇴원하실 수 있고 단점으로는 간혹 가다가 신우신염이라든지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파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또는 쇠석술의 금기증일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크게 요관 내시경을 이용한 레이저 제거술 그리고 경피적 신장결석 제거술 등의 수술이 있는데요. 요관 내시경 수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 기구를 넣고
거기를 통해서 레이저로 돌을 깨는 수술이 있을 수 있고 네. 혹은 만약에 신장에 있는 큰 돌인 경우 보통 2cm 정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옆구리 쪽으로 내시경 기구를 뚫어서 전신 마취를 통해서 그 내시경으로 돌을 레이저로 깨고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네요. 근데 요로결석이 요 녀석이 제가 볼 때 뭔가 좀 찜찜해요. 재발할 가능성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보통 요로결석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재발이 많이 흔한 편인데요. 보통 요로결석이 한 번 있었던 분은 5년 이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40%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가 궁금하고요. 또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한 대충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 발쇄석술은 당일 퇴원 가능하시고 네. 요관 내시경 수술, 저 수술은 보통 콩팥 아래쪽에 있는 요관에 걸려 있는 수술인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데 요관 내시경 수술은 보통 하루나 길어도 이틀 정도는 후에 퇴원하실 수 있고 그다음 콩팥으로 내시경을 뚫어서 시행하는 경피적 신장결석 제거술은 보통 수술 후 이틀 혹은 사흘 뒤에 퇴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요로결석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될 경우에는 이제 합병증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신부전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 어떤 합병증들이 올 수가 있나요? 네, 요로 폐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신우신염이라든지 즉 요로 결석으로 인한 콩팥의 요로 감염 혹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 있고 혹은 콩팥에 돌이 소변 나오는 길을 막아서 소변이 채여서 즉 수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콩팥에 소변이 채여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신장 기능 부전 혹은 요로 폐색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증상이 생겼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인들도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게 요로결석이 있는지 찾아봐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일반인 경우에는 꼭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로결석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까와 같은 대사성 질환 등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혹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뭐 소변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를 찍어보시는 게 조기 검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기 검사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 생활에 있어서 예은 씨처럼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해주셨는데 사실 2리터 드셔보셨어요? 이게 보통 양이 아니에요. 못 먹어요. 그렇죠. 숙제하듯이 뭔가 먹긴 네. 먹는데. 맞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물 말고 뭐 음료, 특히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로도 좀 양이 2리터가 좀 채워지지 않을까. 네네. 궁금했어요. 물론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물론 커피라든지 홍차를 마실 수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으로 인해서 뭐 이뇨작용이 더 증가된다거나 하면 혹시 소변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즉 빈뇨라든지 소변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혹시 꼭 카페인으로 인한 각성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카페나 차보다는 물을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물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보리차도 마시고 네네. 여러 가지 또 허브차도 먹는데 이것도 네. 물 양에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네, 되죠. 네, 포함시켜도 되겠습니다. 되나요? 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네. 보리차가 아니더라도 뭐 네. 포카리 스웨트나 뭐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 네. 커피나 음료보다는 이제 물을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민간요법으로 맥주를 많이 마시면 요로결석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고 너무 많이 마시면 또 통풍 걸릴까 봐. 과연. 어떻습니까? 요로결석에. 저희 외래에도 그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가끔 하시는데요. 네. 그래도 맥주는 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가 술을 많이 먹으라고
칼수는 없죠. 없지요. 네. 그리고 술을 많이 먹으면 물론 건강에도 안 좋고 네. 또 통풍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통풍도 요로결석의 위협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요? 통풍이 있으면 요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변에 요산의 농도가 증가해가지고 그것도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술은 가급적. 맥주는 안 좋네요,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맥주보다 그냥 물 드세요. 네네. 그래요. 맥주랑 커피보다는 주로 물을 2리터 정도 마셔라라고 그래요. 얘기를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 아무래도 그 예방만큼 또 좋은 처방은 없잖아요. 요로결석도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예방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을 충분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 하루에 2리터 이상. 네.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하루 10잔 이상 수분 섭취를 권장해드리고 있고 특히 운동이나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추가로 충분히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 식사 중에 2잔 물 마시고 매 식간에 1~2잔 물 드시고 취침 전에는 물 1잔 마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식습관으로 저염식이가 매우 중요한데 싱겁게 드시고 그리고 구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 즉 귤이나 레몬, 오렌지, 자몽, 네. 수박, 토마토 같은 과일이나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물론 그리고 고기는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기 줄이기 말씀은 좀, 어려운데. 네, 슬픈데요. 그 말씀 들으니까. 네. 근데 또 제가 얼핏 듣기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다. 또 네. 칼슘이 들어있는 멸치나 우유를 많이 먹어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예방법으로 칼슘은 제한하지 않고 충분히 드시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오히려 칼슘을 너무 적게 드시면 체내 칼슘량이 줄어들고 우리 뼈 대사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칼슘은 충분히 드시고 오히려 과량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비타민 C는? 비타민 어떤가요? C는 예,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요로결석이 생긴 경우를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예. 비타민 C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타민 C 성분이 아무래도 칼슘과 결합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드시면 칼슘과 결합하는 성분들이 체내에 증가하게 돼서 요로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니까 각종 비타민 다 물어보고 싶어요. 비타민 D, E, 뭐 F. 근데 비타민 D는 오히려 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떤 영양제가 좋다, 요로결석 예방할 수 있다. 근데 또 여러 개 먹다 보면 이따 충돌이 일어나서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안 먹자니 조금 찜찜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요로결석에서는 오히려 칼슘의 체내 흡수를 높여가지고 요로결석의 위험을 생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보통 충분하게 드시는 건 좋지만 뭐 뼈 건강이라든지 뭐 칼슘, 뼈 건강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드시는 건 좋지만 오히려 많이 지나치게 드시는 건 요로결석에 또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몸에 조금만 이상 있으면 병원에서 왜 CT를 찍어보자고 하던데 제가 이게 좀 걸리더라고요. 뭐 방사선 피폭 가능성 이야기도 있던데 왜 꼭 CT를 촬영을 해야만 하는 건지 안 해도 되나요? 네, 요로결석에서 CT가 모든 환자한테 필수 검사는 아닌데요. 네. 보통 환자분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엑스레이에서 방사선이 투과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돌도 있고 여기 반사가 돼서 저희한테 보이는 돌도 있는데 만약에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돌의 경우에는 CT를 찍어봐야 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CT를 찍어보셔야 되겠고 혹시 돌의 크기라든지 혹은 뭐 신우신경과 같은 요로결석으로나 2차적인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CT를 찍어봐야 정확히 그 병변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랑 상담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찍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